예,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몽양평화대학 2022년 마지막 특강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시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원래 몽양평화대학은 그 양평에 있는 몽양기념관장을 겸하고 계시는 김덕현 교수님이 몽양평화대학 학장을 이렇게 겸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쩔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의사장을 맡고 있는 제가 대신 이렇게 행사를, 특강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두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몽양평화대학 2022년 특강은 상반기 3분 그리고 하반기 3분 이렇게 모셨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이래경 바른백년 이사장님 특강이 있었고, 프레시안 그 대표를 하는 박인규 대표의 특강이 있었고, 그리고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의 이원섭 그 교수님의 특강, 이 상반기에 3분 이렇게 모셨었고, 하반기에는 그 이면진 선 서울대 부총장, 그리고 이삼열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그 김태일 장한대 총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강입니다. 김태일 총장님은 고려대학교 74학번인데 유신 독재 시절에 감옥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이 학술운동과 시민운동에 변함없이 줄곧 헌신해 오셨습니다. 74학번 정치학 교수의 정치실험이라는 제목의 그런 책도 책도 이렇게 내신 적이 있고, 그리고 영남대학교 그 교수를 하시는 동안에 서울공화국의 해체를 부르짖고 지방 분권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일에도 이렇게 줄곧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자, 이 하루하루가 참 참담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늘에 계신 몽양 선생님이 정말 죄송스럽고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일 정대학교 총장님의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인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김태일입니다. 저는 그 대학 졸업 맞고 줄곧 이제 대구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대구에서 이제 정년퇴임 때까지 영남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두엽 선생이 소개를 했지만 그 지방 분권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 대구에 가서 보니까 이 수도권 집중 또 서울공화국이라고 칭하는 이 권력 집중 문제가 이제 너무 심각해서 거기에 매진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수도권 자원 집중은 더 심해지고,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옛날에는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었습니다만은 그 권력 집중도 역시 또 별 변화가 없는, 이게 무슨 정권이 교체가 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로 줄곧 이제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좌절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년퇴임하고 지역에 계속 좀 머무르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또 일이 생겨가지고 경기도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로 잠입했다고 그러는데 저 고향의 후배들 보기에 좀 뒤통수가 간질간질해서 무슨 지방을 버리고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지방에서의 박탈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들, 뭐 청년 여성 뭐 이런 다 우리 사회적으로 그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방은 거기에 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 박탈감과 차별 배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울공화국 해체하자 뭐 기염을 토했지만 별 성과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또 그거 하지 않으면은 나라의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고, 많은 문제들의 기저에는 이 지방 소멸, 수도권 자원 집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흡사 뭐 영양 과잉으로 인한 그 뭐 성인병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라면, 지역은 이제 영양 실조 때문에 힘들어가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뭔가 좀 신통치 않은 상황 속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과감하게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들어오더니 무슨 시장 친화적 뭐 균형 발전, 회계 망치간 얘기를 하고, 박근혜 때는 그 말조차 없어져 버렸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오물오물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 정책이야말로 그 시장 논리를 넘어서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넘어가고, 이번 정부도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별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그 문제의식의 배경은 그렇고요. 몽양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이제 몽양 선생 두 분이 아주 또 각별한 사이셨지 않습니까? 그 양평의 그 기념관에 가니까 두 분이 옥에서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 두 분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릴 내용이 그 앞에 주제들에 비해서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현안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제목을 두 개의 진영과 다양한 국민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 정치 부진의 이유 이렇게 정했는데요. 뭐 제목에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지금 이제 큰 고민거리의 하나가 그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이라고 다들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미 사회나 국민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이거 꺼도 괜찮죠? 울려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호와 가치들이 이제 다양화, 다기화되고 있고, 그래서 선호들도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담아내는 정치적 그릇은 딱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함께 고민을 나눌까 싶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맞득치 않은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인 개인의 어떤 자질과 교양, 어떤 정치 세력의 자질과 교양, 어떤 행위자라는 요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정치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행위자적 요인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갖다 놓은들 저렇게 막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를 강화시켜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그 개인의 자질 교양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한 세대 이상 이제 민주화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대개 한 서너 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진전되어 왔는데, 첫째는 이제 억압의 이완입니다. 국가폭력 이런 것들이 좀 통제가 되고 있고 탄압이 줄어드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이제 자유화 단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주화 단계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적 결사를 할 수 있고, 또 그 결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민주화의 단계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자유롭고 또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이런 선거 참여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걷게 되는데, 그 공고화 단계는 앞서 얘기했던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기적인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일종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 평등한 삶, 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최소한의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과 또 민주주의가 생활 세계까지 내면화되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가령 가정 내에서도 민주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래서 바깥에서 민주주의와 집에서 민주주의가 다를 바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다를 수 있다는 많은 점 때문에 많은 추궁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젠더 문제라든지 또 그 사회적 민주화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민주화 같은 것들이 그 형식적이고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더 이제 심화되고 공고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만은,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저희 은사이신 최장집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주창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점은 바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점에 또 더 관심을 기울이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법적 대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선거구제는 한 표만 더 많이 받으면 전체를 다 가지는 게임의 규칙이거든요. 그러면 승자가 완전히 전체를 독식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서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라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다수결이라고 갖는 그 정치 논리가 갖는 한계와는 달리, 협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가 취한 만큼의 과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을 취한 쪽은 51을 가지고요, 49를 취한 쪽은 49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룰과 그런 원칙과 그런 규범이 우리 정치 사회에 투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뭔가 제도와 우리의 경쟁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가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비단 이 소선거구제가 갖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간의 우리 역사 속에서 식민지 지배라든지 분단 체제라든지 또 군부 독재 또 지역 차별 구조 이런 것들이 이게 중층적으로 작용해서 소선거구제가 갖는 그 규정성을 훨씬 더 강고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의 기본 문법이 배제와 혐오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이제 두 개의 진영과 두 개의 국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그 문제를 현상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못되게 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주의의 구조화입니다. 세 번째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에 지금 도저히 조응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 현상, 현실, 이것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법적인 이 대결 구도가 혐오와 배제의 정치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보다는 상대를 불행하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이런 이제 행동, 말하자면 논리로 정치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전략적으로 또 각색이 되어서 표현을 갖게 합니다만은,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경쟁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역시 배제의 정치입니다. 지금 현실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은, 그 궁극적 목적은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이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정치가 이제 투쟁이냐, 통합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들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을 좀 타파하고 뭔가 바꾸어 보고자 하는 측은 이제 정치란 투쟁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이 차지하기, 자기 몫을 정당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뭐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마르크스조차도 투쟁으로 정치의 본질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의 궁극적 실현은 결국은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투쟁이냐 통합이냐 하는 것들이 뭐 배타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갈등을 어쨌든 해소하고 공동선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근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잘 대변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정치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뭔가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는 소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이분법적인 정치의 그 정치가 낳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의 문제입니다. 이제 영남과 호남의 이제 그 대결이 어떤 문제인지는 뭐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제 계속 그 직장 생활을 이제 대구에서 했는데, 지역주의 한쪽에 말하자면 심장부에서 했는데, 근자에 와서 이게 약화되고 있다고 이제 관측하고 전망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그거 아니다. 더 계속 심화되고 있고 구조화되고 있다.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착각하지 마.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벡터가 이제 서로 좀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리 뭐 젊은 층들이라든지 또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강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영남 호남 대결보다는 사실은 수도권과 추풍령 이남의 그 지역 변방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 구조가 영호남 갈등을 이렇게 잘라내는 효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영호남 지역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압도적이고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구에서 김부겸 당선됐다, 뭐 순천에서 이정현이 당선되지 않았냐, 뭐 이런 걸 이제 지역주의 약화로 이제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토론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름 붙였느냐 하면, 이거는 까치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걱정이 없을 때, 서로 다른 어떤 위협이 없을 때 그냥 감나무 위에 까치 먹으라고 감 하나 남겨두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허용해주는 양측이 그런 잠정적인 것이었지, 뭐 잠정전 휴전 상태도 아니고, 어쨌든 아주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서 까치밥일 뿐이었지,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면, 지역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다 비슷합니다. 감정을 동원해서 그것을 부추겨냅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한쪽은, 저쪽은 뭐 못 믿을 사람, 거짓말쟁이, 또 상대쪽은 이쪽 보고 전 독선적이고 뭐 고집불통, 아나무인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동원해서 정치 세력들이 자기 지지 기반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기저에는 경제적인 불균형이라든지 또 정치적 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선행 요인은 물론 이제 영남 지역이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내부 구조를 보면, 감정을 동원해서 지역주의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와 국면이 이제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의 동원이 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술집이나 동창회나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방송에 나와서나 뭐 우리 토론회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하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정당을 계속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 그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정당이 내 정당하고 일체화되니까 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해 주는 현상까지 심화되게 돼요. 발전이라는 것은 뭐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더 이제 심화되어 가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정당을 계속 지지하다 보니까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내면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이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영혼함 조사를 해보면요. 양 지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른 가치들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념과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을 독점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훨씬 더 이제 구조적 문제가 되어 있고 훨씬 더 배타적인 지역 갈등과 배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슬며시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남 지역이 선행 원인을 제공하긴 했는데 일단 이것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행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그다음부터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흡사 이제 동네에서 싸우다가 보면 처음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정신없이 왁자지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거울 효과 때문에 아주 서로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계속 무한대로 재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깨야 됩니다. 동시에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호남 쪽에서 섭섭할지 모릅니다. 왜 선행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쪽부터 결자 해지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정치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해도 제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지역주의 문제이고 이것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대결 구도가 갖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에 정치가 부응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지금 뭐 익숙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기후 위기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닥쳐온 추위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굉장히 더워질 텐데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 또 세대 균열 문제, 또 저출생 문제, 그다음 젠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와 어떤 국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서 초국가적 어떤 협력과 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영을 넘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수기와 사려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이편저편 따질 지금 계제가 아니고 또 성격 자체가 그러하지 아니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젠더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일단 정치적 갈등 속에 일단 들어가면 두 개의 진영이 대결하고 있는 정치적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 금방 노선투쟁으로 변화해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어떤 대결의 우위를 통해서 이 의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되어 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전환의 어떤 지구적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진영 대결 구도는 참 취약하다. 그래서 뭔가 좀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정치를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치적 틀은 이러하지만 국민들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계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영의 이분법적 틀과 국민들도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누어서 대결을 하고 있던 형국이 이제 국민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미 가버렸습니다. 기존의 설명 틀려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성격의 유권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조사를 하면요, 이제 보수적 가치의 뭐 체크리스트가 한 20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가치의 체크리스트가 한 20개 있어서 당신 가치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 사람들은 다 20개를 다 보수 하든지 뭐 하여튼 18개를 보수로 하든지 뭐 이렇게 체크를, 자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10개는 진보에 체크를 하는데 나머지 10개는 보수 쪽의 그 가치들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5개는 보수, 또 5개는 뭐 진보. 또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관되게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고 그것을 자기 내면화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투표할 때 어떨 때는 이쪽 사람을 찍었다가 어떨 때는 저쪽 사람을 찍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과 정치평론가들이 혹은 또 여의도의 정치 전략가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그게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이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회적 존재는 기회주의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도 없고 정치에 대한 식견과 지식도 부족하고 소신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 따라서 저럴 때는 저쪽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정의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정치평론가들, 전략가들 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많고 그래서 각 진영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또 각 진영의 행동들을 건건이 보고 평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까다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략가들과 평론가들이 기회주의적 존재라고 정의를 했을 경우에는 대개 선거 전략은 몰아붙이기 선거입니다. 몰아붙이기. 당신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크게 역사적 죄과를 범하는 것이고 나중에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할 것이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규범적인 그 전선을 만들어서 전선을 아주 뜨겁게 달구어 가지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지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도덕적으로 무슨 비난당했구나. 뭐 이런 이제 그 압박감까지 포함해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도록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전선, 그 다음에 아주 큰 이슈, 빅 이슈, 아주 강력한 그런 동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사회적 존재를, 새로운 사회적 존재를 해석하는
쪽의 이제 전략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지 않고 까다로운 존재입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전선과 빅 이슈로 몰아붙이기 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갈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다가오지를 아예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선을 이제 허물어뜨리는 껴안기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진영, 전통적으로 반대 진영의 지지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던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서 지지자로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껴안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은 제가 좀 잘못 썼네. 2번은 갈라치기라고 그랬는데 이 껴안기입니다. 여기. 껴안기 전략입니다. 또 특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까다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슈들을 잡아가지고 세분화해서 그 타겟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번 대선 때 여러분들 회고해 보면 이제 대충 이런 선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이 어떠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까다로운 새로운 사회적 존재이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지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고서가 근간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보고서는요, 민주당이 대선과 다른 선거에,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어떠고라 이게 뭐냐 하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민주당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라고 하는 이제 연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보고서의 가장 이제 핵심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요, 보수와 진보로 이분법적으로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가치 그룹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제일 이제 큰 가치는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 그룹. 이거는 이제 설문을 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이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서 생긴 겁니다. 평등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37%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죠. 보수적 가치잖아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 돼. 경쟁 지상주의. 이런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21%.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신성장 그룹.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산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성장,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친환경 혁신을 지향하는 가치 그룹이 18%. 그 다음에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이 9%, 민생 우선 그룹이 6%, 배타적 개혁 우선 그룹이 6%, 뭐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바는, 주장하는 바는 이제 그 앞으로 돌아가서 네. 그 한국 유권자 보수 진보 이분법은 끝났다 했는데요. 민주당이 왜 졌느냐? 이 6개 그룹에 그 다수 연합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기존의 강고한 지지 그룹, 그러니까 진영에 강고한 지지를 보내는 그룹들의 지지는 계속 잘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끝날 때까지 40% 지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끝날 때 인기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과 민주당이 맥을 못 추는 정권 교체의 공세에 맥을 추지 못하는 선거의 현실, 이 뭔가 서로 상호 모순되는, 상충되는 두 가지 현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계속 이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분석은 문재인의 지지 기반은 견고했지만 확장성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6개 그룹에서의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데 좀 뭔가 대안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 유권자를 그냥 진영으로 딱 갈려 놓는 순간에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인 2개 그룹에 갇혔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되었으나 연합을 하면 그 규모는 민주당 지지층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그 결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논쟁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평등 평화 그룹 또 배타적 개혁 그룹이 확실한 지지 기반인데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평등 평화 그룹 또 배타적 개혁 그룹을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잘 이해를 구하고 지지층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 진보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혁신과 같은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그런데 어떤 그 정치적 다수연합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듭되는 이제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소통, 도덕성, 세대 공감, 특히 이제 공감 같은 것들이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놀라움 이상의 어떤 그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통, 도덕적 우위, 공감 능력 이런 거였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보다 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아주 그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첫 번째 게 이제 6개 그룹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우위에 있던 가치가 지금은 현재는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마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금 논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럼 시급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뭐 신뢰 회복, 뭐 미래지향적 정책 균형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대목이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윤석열 정부 견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점수가 200점입니다. 그 두 개를 선택하게 해서 그 200점인데 100점으로 치면 이제 윤석열 정부 견제는 한 5% 정도가 되겠죠.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정부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게 순위가 한 8번째쯤 된다고 판단하는 거, 이런 조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하면 좀 지지도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거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왜? 두 진영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내놓을 지금 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하고 싶어도 지금 그 쉽지 않은 것 역시 지금 현재 그 양대 거대 정당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 진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구조의 그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여러 지지층 여러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의 다수연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이제 승리의 관건이고 또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탈냉전, 탈물질주의, 다원주의적 경향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좀 직시하라 하는 것이 이 보고서 요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 물론 이전에도 뭐 이런 거 숱하게 이제 있었지만 실제 알면서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나왔고요. 요거 나오고 나서 약간 그렇지, 맞아 라고 얘기하고는 또 이건 또 캐비넷 속에서 지금 아마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언제까지? 한 10분 내로. 그래서 이제 양당 독점을 넘어서는 이제 정치적 다양성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두 당이 정권 교체, 한쪽은 정권 교체, 국민의힘, 한쪽은 이제 정치 교체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뭐 두 개가 딴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선거 막바지에 와서 이제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이제 역사적 문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역사적이라 하는 조금 과장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는 의미로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단일화에 합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김동연이 또 단일화 합의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합의하면서 국민들한테 합의문을 내놓는데 이재명, 김동연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협치하고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분법적 거대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협치를 해야 되고 또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앞두고도 또 민주당 의원총회가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약속을 또 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또 연설하면서 약속합니다. 윤석열,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안철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소극적이긴 했지만 거기에 명백하게 승자 독식 체제를 넘어서는 정부, 통합정부를 만들자 하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죠. 저는 이것이 희망의 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기를 바라니까요. 정말로 좀 이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양쪽에다가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약속 이행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주장하면서 승자 독식 양당 체제에서 다원주의 정치로 가자. 이거는 그 노회찬의 그 불판가리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원내의 중요한 그 액터들은 다 양당 독점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시대적 과제다라고 주창하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제도는 어쨌든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국민의힘, 민주당 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을 같이 이고 못 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 현실에서 뭔가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손잡는다는 뭐 막스 웨버에서 또 얘기한 정치적 현실주의입니다. 결과 책임을 담보하는 정치적 리얼리즘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촛불 우리가 혁명하면서 그 최소 강령 최대 연합 이런 것을 우리가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정치 세력들이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매력, 어떤 인센티브를 가진 어떤 타협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최소 강령의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치 개혁은 사실 좀 관심에 좀 밀려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 우선을 내걸었고요. 국힘은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도 조금씩 이제 이런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달리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크게 두 가지 세력입니다. 하나는 청년 세력들하고 하나는 지역 세력들입니다. 이 두 그룹 다 절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에 그 활동하는 뭐 시민운동이나 정당들이 다 정치적 다양성 실현은 아주 절실한 청년들 지금 절실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슬슬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는 국힘이 하다 지지율 안 올라가면 이 마지막 반전 카드로 정치 개혁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개혁은 정치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득권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게 하다 안 되면 어쨌든 뭐 기득권 다시 내려놓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회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이제 사활적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이런 점에서 소홀히 이 의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효능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되겠나.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계속 실패했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개혁적인 조치들은 실패했습니다. 2015년도에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를 박근혜 문재인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두 양당이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해서 양당이 다 회피를 했는데 그거 자기 기득권 놓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들 필요하다 하면서도 잘 될까라고 하는 그 약한 효능감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참여가 떨어지거든요. 효능감이 약하면요. 두 번째는 시간 문제입니다. 총선이 이제 뭐 1년 반도 남지 않은 것이고 정치개혁 과제를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아니면 이 겨울 안으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두 진영의 사각지대인 영호남 지역하고 정치적 약자인 청년이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도 좀 이게 아직 뭐 주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통적으로 정치개혁의 동력이었던 여성 힘, 또 시민사회 힘은 아직 눈에 띄게 이렇게 움직임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라도 뭐 만들어서 다양한 국민의 그런 욕구와 가치를 담아내는 정치적 대의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양화된 정치 세력들이 서로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나 복지 문제도 또 남북 문제도 뭔가 풀리는 어떤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는 지금은 이제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아주 파행적으로 지난번에 뭐 준연동형 해서 숫자도 아주 적고 또 나눠가는 방식도 이상해서 이제 완전히 이분법적 정치가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듬어서 비례 부분을 좀 더 늘리든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지역구를 좀 조정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권역별 비례제 하는 걸로 좀 대안을 아주 화끈하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죽어도 또 다른 한 정당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대선거구제는 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주장해 왔던 건데 뭐 이것도 사실은 현재 소선거구제보다는 뭐 나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좀 시간도 없고 뭐 하여튼 지금 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득권 노래 놓아야 되는데 로컬 파티를 허용하는 겁니다. 현재 정당은요, 5개 광역자치단체, 한 지역에 1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고, 중앙당 당 사무실을 서울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서울공화국 체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쁜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걸 안 고치고 말았는데, 왜 안 고치느냐? 이거는, 현재 두 정당의 기득권에 아주 재미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 요거 요건만 완화시키면 그 지역 정당이 생겨날 수 있고요. 우리는 지방자치 권력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뭐 다른 세력들,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세력들이 자기 가치를 모아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이슈 파티라고 그래서 이제 단일 가치를 정당으로 한 거. 뭐 통일정당, 뭐 아니면 환경정당, 뭐 녹색당 뭐처럼, 뭐 아니면 뭐 무슨 급식정당 뭐 이러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 진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만 하면 이건 아주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존의 정당들을 살살 달래면 될 텐데 이것도 좀 놓기 힘든 게 이걸 허용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방 정치인 컨트롤을 지금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밥줄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천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면 로컬 파티를 허용하도록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공론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그 틀에서라도 다수결 제도를 넘어서는 그 협의제적 그 민주주의라고 할까, 이것을 정치 과정 속에서나 또 어떤 제도적 틀로 실현을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국민은 몇 %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시점에서 그 각 개인들이 갖는 선호와 가치, 그 다음에 선택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근데 국민들이요, 정치의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고 토론해서 내린 결정, 그건 달라집니다. 그 전환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진영을 넘어서는 전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한 그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잘 써먹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고리 원전 문제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 부산에 가면 중앙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막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시민대표를 모아가지고
자, 뭐 의원, 지방 의원들, 국회의원 저리 가. 시민 대표를 모아서 정보 주고 자료 정보 주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했더니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하기로 결정이 나왔는데 시민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깨끗하게. 근데 정당끼리 붙여놓으면 뭐 결정을 해도 거기서 싸움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성 높고 사회통합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제 공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진영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디에 갔더니 야, 국회의원 300명 뽑지 말고 아예 아예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돌멩이 던져서 맞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무작위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300명 모아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시키고 뭘 해서 하자. 그게 차라리 낫지 않냐. 저렇게 싸우고 아무 일 못하는 것보다는.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이거 아테네 민주주의 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추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직접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배심원 제도라든지 또 정당 공천과 같은 공천 과정에서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대의 체계에 대한 불신, 진영화된 대의 체계를 넘어서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정치 과정과 또 제도 속에서 반영하는 것이 또 필요치 않느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제의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영화된 그 정치에서 두 개의 진영과 두 개의 국민,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는 국민들은 이미 넘어서서 저먼치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틀이 필요하다. 그것을 못 만들면 계속 이제 맴돌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시간이 저녁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한두 분 질문 받고 좀 가능하면 빨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자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당 생협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지역정당 운동을 오래 해오신 양홍관 씨한테 질문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은 팔당 생명살림 이사장을 전해했고요. 지금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마을공화국은 이제 읍면동 단위의 직접 선출과 마을 정부 수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전국 조직을 만든 것에 공동의장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시민사회 연대를 만들어서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말씀 잘 들었고요. 대략 이제 공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많이 동의가 되어지고요. 다양성의 실천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공론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가 결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가 좀 더 강화되어져야 정치적 다양성이 좀 확보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의제별 분야에 따르는 구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국민 전체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보니 보수니 뭐 개혁이니 등등등등으로 이렇게 쭉 나눠 보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소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개혁 보수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을 수구 보수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개혁 보수와 그 수구 보수 사이에 중도 보수가 있겠다. 예. 그 정도가 한 15%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 양쪽은 35% 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진보라고 하는 영역이 한 5%, 그것을 혁신 진보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5%고, 개혁 보수와 그 다음에 혁신 진보 사이에 개혁 진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그게 10% 정도로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뭐 그것이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인 가치나 이념이나 세력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혁신 진보의 자기 활로는 를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다양성들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이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왜 그런지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정치적 다양성들을 위해서 현재로 얘기하는 혁신 진보 세력들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요. 저기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웅관 씨 직함이 직전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마을공화국 전국연대 네, 공동의장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예예. 직전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전국민회 예. 공동대표 양웅관 씨의 민회 양웅관 씨의 예.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듣고 답변 하겠습니다. 팔감에서 오신 분이니까 또 지역에서 오신 분 한 분만 제가 딱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저 이화인 이사님 한번 질문.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 크게 내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멀리 안양에서 오신 저 배회숙 기사님 한번. 아니 저는 짧게 선생님 5번째 그룹 민생 우선 그룹이 어떤 왜 민주당이 아니죠?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두 가지를 했거든요. 평등 평화하고 배타적 개혁 우선. 정확히 질문 요지가 전달이 됐나요? 예. 그러면 자 거기까지 묶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꼭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다 하는 저 간절한 의사가 있으시면 한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자 그래요. 질문. 굉장히 많은 다른 백년 이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식 정당 중심의 대민주주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아마 이 이상의 발전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델로 살고 있는 독일이나 북유럽 친구들을 내가 만났어요. 직접 물론 MDD 현대 직접민주주의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 정치 체제를 자기만의 잔치고 자기만의 얘기들이다 라고 우리가 독일이든 북유럽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18세기에 시작된 서구 중심 정당 중심의 서구 민주주의가 이제 종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는 맞지만 그걸 벗어난 새로운 사고의 전개, 그러니까 뭐 제가 이관우하고도 오래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죠. 그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뭐 그게 뭐 광역이든 정당 명부제든 비례제를 확장하는,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제 최소 강령의 최대 연합이라는데 최대 연합이 아니라 타협이 되겠죠. 현재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공집합을 얘기할 텐데, 저는 역사의 파동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꼭 여기에 머물러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보완이 있죠. 뭐 나중에 문제의식을 우리 총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기적 참여민주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시민 입법권을 얘기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있는데, 제 질문을 이제 요약하자면 수기적 참여민주주의의 하이라이트는 시민의회거든요. 그 시민의회를 기존의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레지스마시라고 그럴까요?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묶어서 이내경 전백년 이사장님 질문까지 포함해서 그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의 존재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전받죠. 우선 관료 체제로부터 도전,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직접 민주적 소통 통로가 생겼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당이 아닌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정당의 대행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액터는 역시 정당이 아닌가.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허점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 허점에 대한 대안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당과 대의체계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골간이 아닌가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기는 허점들을 직접 민주적 요소로 이제 우리가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국민 발안제라든지 소환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제도들에 덧붙여서 요즘은 이제 그 공론과 수기 민주주의적 그 수단들을 가지고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지 못하는 것, 또 기존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들이 이 수기 공론이라고 하는 그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봤더니 A4 용지 몇 페이지가 돼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절차 관리나 또 가치나 뭐 조건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축적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발전이 있어서 현재는 처음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를 확인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것이 또 이제 사용돼 조금 더 말하자면 이것의 결정력이 높아지고, 지금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절차 방법 수단으로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그래서 사회 통합성과 그 수용성이 높은 결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사용하는데, 더 나아가서 인사정책에도 이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이미 채택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KBS 사장 뽑는데 100점 만점에 60점을 이사들이 채점하고 40점을 이 시민공론단에다가 던져주 아주 과감한 실험들. 그러니까 이사들이 자기들이 정치적
그 후견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서기 위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자기 권한을 넘기자 40%를 잘라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더 다듬어 가서 좀 제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에 그 중요한 이제 시험지의 하나가 지금까지 했던 사례도 사례지만 아까 우리 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풀뿌리 수준으로 들어가서 실질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규범으로서 계속 확인이 되고 그것의 유용성이 축적되면 이걸 조례로 이미 만든 데도 있죠, 그죠? 조례로 만들고 법률로 만들고 또 상위적인 규범에서도 이걸 의무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기존 진영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들도 이제 생겨날 것이 아니냐. 또 대의 정치를 또 넘어서는 또 그 한계와 결함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이건 사실 좀 잘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이걸 동네 수준의 제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한 상태였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주 기초 수준에서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규범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들이 어떤 기존의 정당과 대의 체계를 보완해 줄 수 있겠다 싶고 사실은 녹색당은 이거 공식적인 비전으로 녹색당 비전입니다. 추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근데 녹색당이 하도 영향력이 없으니까 주목을 못 받는데 좀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녹색당이 뭐 한두 명이라도 의회 진출하면 그 아젠다 할 수 있는 파워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싶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진보진 그 이유는 제가 민주당 편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빨 때문에 말하자면 시자 구조 퍼스펙티브가 민주당적 관점이라고 하는 점을 고백합니다. 아마 선생님이 느끼셨을 그런 좀 아쉬움과 결함은 그것의 한계인데요. 저도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는요, 참 우리가 정말로 좀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세대 논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시대 논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른바 민주화 시대, 혹은 또 그 시기를 책임졌던 점점점 세대, 또 어떤 정치적 인물, 어쨌든, 넘어서기 위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국민의 어떤 그 가치의 지형들을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풀뿌리 관점이라고 하는 것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 오면요, 그 안 겪어봐서 사실은 그런 건데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하고 막 박탈감도 막 화도 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가지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방이 좀 더 못 살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생겨난다니까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울보다 못한 것, 뭔가 결함이 있는 것 이렇게 한다. 무슨 지방대학 사실은 지방대학이란 말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방방송 끄라는 말 제가 하면 막 후배들한테 막 화를 냅니다. 막 내가 XX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해. 예.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 관점 이상입니다. 예. 저기 지방에 가서 내려가셔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몽양영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다투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가치 지향의 문제다. 몽양 선생님 어록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2년 몽양평화대학의 마지막 강연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은 몽양평화대학이 좀 새롭게 아주 역동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집단지성의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짧게 끝날 참 아쉽지만 오늘 밤샘 토론도 한번 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몽양 선생님을 지금 우리 시대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몽양평화대학이 새롭게 힘찬 어떤 날개치사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더구나 내년은 종전 70주년입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몽양대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박수 한번 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촬영.